북한 주민은 전국 노래자랑을 보고 자유를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의 손을 잡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뭐 김정은이 뭘 할 수 있나, 그 나이 어린 게 뭘 할 수 있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분도 있었다라는 거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로 이어지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각들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장마당에서 왜 이렇게 한국 콘텐츠를 사고 팔고 할까? 그게 호기심도 있지만 무엇보다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에서 북한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강동환입니다. 유튜브 통생통사 강동환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국경 지역에서 북한 주민들과 직접 대화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눴나요? 네, 북한을 연구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북한에 직접 갈 수 없다라는 것과 북한 주민들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죠. 저희가 북한 연구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북한 이탈 주민과 인터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분은 현재 북한 주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국에 직접 가서 북한 주민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사사 방문자나 또는 외화벌이 일꾼 또는 무역상이라고 해서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북한과 중국 국경 도시 시장에 가면 쉽게 볼 수가 있었죠. 물론 이제 쉽게 볼 수는 있지만 그들과 접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약속을 현재 있는 분의 협조를 구해서 이 북한 주민과 접촉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007 작전 같았죠. 처음에 약속했던 장소를 또 옮기고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조심스럽겠죠. 왜냐하면 북한의 무역상 같은 경우에 중국에 나가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 사람과 접촉하는 거고, 특히 기독교 목사와 만나는 거를 가장 1순위로 경계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북한 주민들과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북한 주민을 만날 수 있었던 거는 그 주제가, 예를 들면 북한의 핵무기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주제가 바로 북한의 지금 상황이 어떤가, 그리고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어떻게 이제 보고 있느냐, 저는 그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북한 내부에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중국에 나와서 또는 북한에 있을 때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봤는지, 이런 이야기들이었죠.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만날 때 그 중국의 국경 지역, 중국의 이 연변 쪽 지역에는 한국 방송이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저희가 일부러 이제 북한 주민들을 만날 때 그 한국 방송을 나오는 것을 그대로 켜놓고 만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가 눈이 그쪽으로 갑니다. 예를 들면 드라마를 하게 되면 그 관심이 거기에 쏠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질문하죠. 저 드라마 봤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서먹했던 관계도 약간은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고, 왜냐하면 군사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핵무기 어디 있냐,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뭘 하냐, 이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 없이 얘기를 시작할 수가 있었는데, 가장 그들을 만나면서 제가 정말 신념처럼 굳게 가졌던 거는 정보가 그들을 바꾸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북한에서도 물론 봤지만 중국까지 올 수 있는 정도라면 중국에 와서 충분히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이 정보를 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정보를 접함으로써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북한 당국이 끊임없이 주입했던 그런 남조선의 모습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됐고, 심지어는 뉴스도 직접 보게 된 사례도 봤습니다. 오히려 북한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국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다,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말 이 정보가 북한 주민들을 깨우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북한 주민들과 대한민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다면 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북한 주민들이 한국을 어떻게 인식할까? 일단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에게 교육하는 거는 썩고 병든 자본주의, 거지 노숙자 많은 한국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미제국주의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남조선 인민을 해방시키는 것,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한국 영화나 드라마 보면 썩고 병든 자본주의, 거지 노숙자 많고 이런 모습 보입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그 자동차 차량 정체, 그리고 건물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한국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그냥 드라마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한국의 어떤 영화 감독이나 PD도 내가 이걸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이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이런 의도를 갖고 만든 컨텐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체가 그냥 그대로 한국의 경제적인 발전이나 이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들이 이제 밥을 먹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경제적인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가정을 배경으로 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다 쌀밥에 뭐 대여섯가지 반찬은 다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밥상 위에. 그리고 보통 이제 드라마는 잘 나오지 않는데 영화는 가끔 나오죠. 여성이 차를 타고 운전해 가면서 차에서 뭐 합니까? 대부분 핸드폰 통화하죠. 뭐 그거는 드라마에도 가끔 나오는데 여성이 또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여성이 담배를 피우는 게 왜 자유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남존 여비가 그대로 살아있는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아니 한국에서 차를 몰고 그것도 개인이 공용차도 아니고 개인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핸드폰도 하고 그렇다고 핸드폰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게 심각한 내용이 아니에요. 뭐 오늘 만나서 뭐 먹을래? 뭐 어디 여행 갈래? 이런 얘기죠. 그리고 담배도 피우고 여성이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자유라는 점으로 주민들이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한국에 태어나신 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똑같은 컨텐츠를 보고 아 한국이 정말 자유로워 살기 좋아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결국은 그 컨텐츠를 보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의도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지금 그 예전에 고송혜 선생님이 나왔던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프로 있죠. 제가 그 전국 노래자랑을 제가 중국에서 만난 그 북한 주민은 전국 노래자랑을 보고 자유를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전국 노래자랑 보고 자유를 경험하신 분 있습니까? 어떤 장면에서 자유를 느꼈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손자의 손을 잡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 자유가 있으면 저런 게 자유구나. 저런 게 사람 사는 거구나. 전국 노래자랑을 만든 그 PD님은 아마 북한 주민들을 보라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 장면을 보면 아 자유가 있어. 그걸 염두에 두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컨텐츠를 만든 사람과 보는 사람의 시각이 전혀 달랐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한국에서 만든 영화나 드라마가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있겠어. 맨날 뭐 여기 뭐 막장 드라마에 뭐 폭력성이고 선정적인데 그게 북한 주민들에게 뭐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시각과 우리가 보는 시각은 전혀 다르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뭐 지금 이제는 유튜브도 마찬가지겠죠. 유튜브 영상들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면 북한 주민들이 바로 이러한 컨텐츠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김 씨 일가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조심스러워했나요? 아니면 솔직했나요? 김실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사실 뭐 아무리 이제 중국에 나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국 사람을 접촉하거나 또는 단지 이제 북한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탈북을 한 것이 아니고 외화벌이 일꾼이나 아니면 무역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 신분이 북한 주민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김실가에 대한 뭐 특히 김정은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워했는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뭐 김정은이 뭘 할 수 있나? 그 나열인 게 뭘 할 수 있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분도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그러한 답변을 드리면서 오히려 제가 아니 김정은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이렇게 제가 반문할 정도였는데 저는 그러한 게 왜 가능할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로 이어지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각들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라고 저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즉 김일성, 김정일 때만 하더라도 자폭 용사 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다라고 증언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시대 들어서서 이미 3대 세습이라는 그 피로감이 분명히 있는 거고 북한 주민들도 외부에 나오게 되면 정말 눈이 있으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국에 나와서 보니까 자신들이 몇십 년 동안 북한 내부에서 교육받아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얼마나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과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권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표출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김씨 일가가 결코 김정은 체제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하나 재밌었던 게 여러분들 북한의 모란봉악단이라고 들어보셨죠? 김정은 시대에 뭐 가장 인기 있는 김정은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모란봉악단인데 물론 지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모란봉악단이 처음 나왔을 때 무대에 디즈니 캐릭터가 등장하고 뭐 짧은 쇼팬츠에 현대식 전자악기를 하고 나왔던 뭐 정말 김정은 시대의 파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 모란봉악단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정확하게 두 가지 표현이 갈라지는데 하나는 젊은 지도자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기대감을 표출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야 저게 뭐나 뭐 이렇게 불만 섞인 그런 반응도 보였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김정은, 김실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아니 정말 존칭을 안 붙여도 되나 할 정도로 그렇게 불만을 표출했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웠다라는 거죠. 그러한 두 가지 입장이 동시에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의 장마당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김정은은 숨기고 싶어하는 북한 주민들의 실제 삶을 엿볼 수 있나요?
네, 북한 내부에서 이렇게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유통되고 북한 주민들이 끼어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장마당의 활성화입니다. 북한을 지금 이야기할 때 장마당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장마당, 북한에서 이제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먹는 거 정도 판다면 우리가 굳이 장마당에 주목할 필요가 없죠. 이 장마당에서는 한국 제품은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담긴 CD나 USB, 심지어는 마이크로 SD 카드가 직접 거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 꺼내놓고 공개적으로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몰래 이 장마당을 통해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담긴 이 컨텐츠들이 거래가 되는데 이 거래가 된다는 사실은 결국은 뇌물이 통용된다라는 거죠. 자, 몰래 거래를 하다가 단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뇌물을 주고 풀려날 수 있는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뇌물을 주고 풀려난다라는 것은 북한의 체제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로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결국 장마당에 풀린 한국 영화나 드라마 이 컨텐츠 하나가 북한 사회 내부를 흔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먹을거리뿐만 아니고 장마당이라는 이 공간 안에서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생존의 촘촘한 그물망이 이 장마당에 얽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북한 당국은 끊임없이 장마당을 통한 이러한 거래를 단속하려고 계속 압박하겠죠.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또 아래에서부터 이러한 장마당을 통해서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 이 양자가 지금 충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장마당에서 북한 주민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한국 콘텐츠를 사고 팔고 할까? 그게 호기심도 있지만 무엇보다 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위험 부담이 크면 클수록 이익은 훨씬 더 크다는 거는 불문율이지 않습니까? 북한 내보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북한에서 북한 당국 끊임없이 통제를 하려고 하지만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담긴 이런 콘텐츠들은 훨씬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속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최근 북한의 김정은이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조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사형에 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보통 이 정도 되면 북한 내부에서 이 한국 영화나 드라마 보는 것이 완전히 근절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근절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까지 강한 법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장마당을 통한 정보의 거래는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리 북한 당국이 이거를 통제하려고 해도 이제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명확해지죠. 어떻게 해야 북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걸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북 방송 중단에 맞춰 방송 교란용 방해 전파 송출을 멈췄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실제로 남북 관계 개선의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남북 관계 개선의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떡 줄 사람 생각 안 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서 약 50여 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물론 이전 정부와 차별성을 둔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 대북 정책이라는 것은 북한이라는 분명한 상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북한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국정원이 지금 52년 동안 추진해왔던 대북 방송을 중단을 한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조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하면서 기대했던 바가 분명히 크겠죠. 사실 대북 방송 중단뿐만 아니고 취임하자마자 대북 학성기 중단했고 대북 전단 금지했죠. 그리고 북한의 개별 관광도 허용한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이번에 이렇게 국정원의 대북 방송 중단까지 한 겁니다. 어떤 걸 기대했을까요? 바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컸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도 이 남북 관계 개선의 신호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 주셨는데,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것은 결국은 현 정부가 원하는 건 남북한 두 정상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는 거겠죠. 그거에 대한 아마 목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의 북한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에 북한이 호응할 것이다?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북한이 왜 굳이 남북 정상회담을 그렇게 급하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 정부가 취임 50여 일 동안 너무 급하게 지금 북한을 고려하지 않는, 북한의 상황을 인식하지 않는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나 홀로 대북 정책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정책에 대해 북한의 반응은 어떤가요?
우리 정부가 이렇게 제안을 한 거에 대해서 북한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 무엇보다 남북 간 대화에 응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바겠죠. 하지만 북한은 지금 협상 테이블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무시하는 전략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닌데요. 북한은 지금 한국의 이 제안에 대해서 이러한 제안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지금 북한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든든한 뒷배는 러시아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파병을 했고 또 러시아로부터 모든 지원들을 다 받고 있는 상황이죠. 정치, 경제, 군사, 심지어는 최근에 문화, 관광 분야까지 이 러시아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북한이 남한과 이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접촉점을 마련하거나 대화 협력을 한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북한의 반응은 그냥 무시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남북 관계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김정은이 말한 적대적 두 국가입니다. 즉 북한은 이제 남북 관계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동족 동포라는 단어를 다 지워내버렸고 심지어 통일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같은 동포, 동족이 아닌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급작스럽게 자꾸 뭔가를 이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를 북한에 보내고 있는데, 엄연히 대북 정책은 북한을 상대하는 정책인데 북한의 지금 상황을 너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이재명 정부의 50일 행보는 전임자와 다를 바 없다고 비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얼마 전에 지난 7월 28일이죠. 김 여정이 처음으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첫 공식 담화라는 점에 아주 큰 의미가 있는데요. 저는 이 담화에서 중요한 단어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조한관계라는 단어와 성의 있는 노력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성의 있는 노력, 어떤 걸 의미했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 정부가 들어서서 대북 학생기 방송 중단, 대남 삐라 중단, 그리고 개별 관광 허용한 것을 김여정은 담화에서 성의 있는 노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의 있는 노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뭔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했다, 이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담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아래 것들이 그건 이제 신문상의 아래가 될 수도 있고 또 지역상으로 남조선을 아래라 부르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래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아래 것들이 대북 방송 중단하고 또 대남 삐라 중단하고 개별 관광 허용하는 등 이러한 성의 있는 노력은 했지만 나는 아직 만족스럽지 않다. 그리고 통일부를 정상화시키고 또 한미 군사 훈련을 여전히 지속하는데 그거 정도 해결하면 내가 만나볼 정도로 생각을 해보겠다. 저는 이 정도로 읽혀지거든요. 즉, 이 이야기는 김여정은 이 담화를 통해서 명백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북한에 대한 어떤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서 성의 있게 노력은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 들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통일부가 여전히 정상화되어 있고, 즉 통일부가 기능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고 한미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남한과 대화를 하겠냐, 이런 뉘앙스거든요. 이런 주장이거든요. 더군다나 이번 담화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조한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남북관계라는 표현은 들어봤지만 조한관계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얼토당토 않는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왜 이 표현을 썼을까? 북한은 이제 남한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남조선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와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을 써서 조한관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는 동족 동포의 개념이 아니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일부하고는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협상을 하는데 통일부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외교부가 전면에 나서야 되는 거죠. 북한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이 적대적 국가, 불변의 주적을 규정해놨기 때문에 한국과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즉 통일부와는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겠다는 걸 김여정 이변에 명백히 표현을 한 겁니다. 또 하나, 한미 군사훈련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그 얘기는 한미 동맹에 대한 와해를 하겠다라는 그런 다분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바로 이 전임자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요약해서 정리하면요, 앞서 세 가지, 이거에 대해서는 성의 있는 노력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이 한미 군사훈련하고 통일부를 지속시키는 거는 전임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이 맥락에서 이 김여정의 의도를 볼 수가 있는데, 김여정의 의도 명백한 거죠. 통일부
밀고 없애고 해체하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 한미동맹 와해시키라는 겁니다. 그 주장이 이번 담화에 명백히 있는데 뭐 사실 이러한 주장을 우리 정부가 받기는 또 굉장히 부담스럽죠. 결국 결론은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 북한 내부에서 바라보는 이재명 정부의 위치는 어느 정도로 평가될 수 있을까요?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신정부 들어선 지 이제 50일이 지났습니다. 북한도 뭐 여러 가지로 전략적인 것을 고려하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이 시점에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했느냐를 보면 되는데 결국은 신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북 정책을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즉, 이 북한이 신정부, 이재명 정부를 바라보는 어떤 입장이라든지 위치는 지난 문재인 정권 시기와 비교해 보면 되는데 전임자와 다르지 않다, 선임자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 선임자와 다르지 않다는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로 한미 군사훈련입니다. 즉 한국이 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고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굴종적인 외교로부터 벗어나서 즉 한미동맹 와해시켜서 북한이 계속 주장하는 건 자주입니다. 민족 자주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이런 주장인데 결국은 그걸 해야만 뭐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동등하게 대화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북한 내부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게 어떤 기대하는 바는 이 신정부 50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사실 기대한다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의도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방향성은 분명하게 한미동맹 와해 개념을 더 강조를 할 겁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 초청 가능성이 거론되었지만 김여정 부부장은 이를 헛된 망상이라고 비난했는데 진정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에이펙에 과연 김정은이 올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 사회의 분위기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김정은이 에이펙에 참석하기 위해서 경주에 온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또 우리 사회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과연 김정은이 이걸 받을 것인가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김정은이 과연 지금 정부가 제안한 에이펙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것을 수용할까요? 저는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지금이 벌써 8월인데요. 시기적으로도 뭐 얼마 남지 않았고 또 김정은이 이렇게 정말 해외에 뭐 러시아나 중국, 베트남에 가는 것 같으면 이미 한번 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갈 수는 있겠지만 대한민국에 온다라는 거는 정말 얼마나 많은 준비를 나름대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한 김정은이 지금 굳이 에이펙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라는 거는 대한민국 정부의 사실 의지이고 기대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50일을 지나서 이전 정부와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또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 사진 한 컷 보여주는 게 얼마나 큰 정책인 효과입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정권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남북 관계를 자꾸 자신들의 정치적인 것에 악용하는 거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진보 보수 정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분단된 상황을 통일이라는 어떤 통일이라는 이런 가치로 민족의 이익의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꾸 남북관계를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현 정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꾸 그 남북 정상회담을 만나는 것을 이제 평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북 정상회담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해서 얼마나 그게 거짓 평화쇼였다는 것을 지난 문재인 정권 시기에 똑똑히 목도했지 않습니까? 북한은 그때 평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지만 뒤로는 다 행복이 개발하고 있었고 또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을 뭐라고 욕했습니까? 삶은 소대가리라고 욕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앞뒤가 다른 게 북한 정권의 본질인데 지금 너무 급하게 에이펙은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자꾸 이 운을 띄우는 자체가 저는 이 남북 관계를 자꾸 이 정치에 활용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가능성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북한의 반응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가 고려할 전략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남북관계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북한은 이제 남북관계라는 표현도 아니고 조한관계라고 표현했죠.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는 통일부를 해체하고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협상 테이블에 그나마 앉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사회 내부에서 과연 통일부를 해체하고 한미군사훈련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그러한 무리수를 지금 북한이 두고 있고 더 나아가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와해를 주장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장했던 거에 또
또 다른 반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정부의 태도인데요.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하자마자 9시간 만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한미 군사훈련 조정을 대통령께 건의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 북한이 원하는 대로 지금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정부가 이 대북 정책을 조금 더 냉철하고 객관적이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남북 정상회담이 만나는 그 하나에 너무 초점을 두지 말고 오랫동안 지금 남북 관계에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20년 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0년 전에 활동할 때랑은 북한의 상황이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그런 인식에서부터 좀 벗어날 필요가 있고 북한이 주장한 이 적대적 두 국가를 어떻게 일단 깰 것인가, 그리고 그 북한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지금 초점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북한 사회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늘 우리의 관심사이죠. 저는 그러한 질문을 안고 북중 국경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새를 찍는 고배울의 망원 렌즈로 이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들을 보면 지금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러한 사진들을 담아서 여러 권의 책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책 제목이 평양 밖 북조선, 그들만의 평양, 또 평양 882.6km입니다. 모두 다 평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이 책에는 어디에도 평양의 사진은 없습니다. 특히나 인민의 낙원에는 인민이 없다. 그리고 그들만의 평양이라는 이 단어 속에 제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들이 다 담겨 있죠. 즉, 평양과 북한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평양의 모습만을 보고 자꾸 북한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 북한이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평양 이외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절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지금 평양 밖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거, 정말 통일이라는 거기까지 가는 것은 제가 기대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 분단된 조국을 살아가면서 통일이라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할 수 있고 통일이라는 가치를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들에 관심을 가진다면 이 분단된 조국이 곧 하나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큰 가치죠. 통일이라는 이 얘기를 하면 참 생뚱맞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지만 누군가는 이 통일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통일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연구하는 이 모든 관심과 초점은 통일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통일에 대해서 반대한다, 통일되면 다 같이 못 산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경제적 풍요로움을 북녘의 사람들, 조개 반쪽 사람들도 함께 누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북한 관련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 바로 태양광 패널입니다. 나무 상자 위에 판넬 한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전기불 정도 밝히는 정도인데 이러한 걸 가지고 무슨 에어컨을 사용하고 선풍기를 사용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게 21세기 건물을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의 이 열악한 사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건데요. 암으로 이렇게 골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북한 내부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당 일꾼들이 이 당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북한이 최근 폭염으로 전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에어컨마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도되었는데 이는 어떤 의미인가요? 북한에 에어컨이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가동이 될까요?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때가 바로 한여름과 한겨울이겠죠. 그래도 저는 한여름이 정말 견디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북중 국경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 가장 열악한 것이 바로 전기 사정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전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전 제품 있냐 없냐를 떠나서 그거를 가동할 수 있는 전기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에어컨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선풍기는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선풍기조차 사용할 수가 없는 그 정도의 전력 상황을 지금 겪고 있다는 거죠. 북중 국경에서 찍은 이런 사진들을 보면 우리가 북한에서도 태양광 패널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대한민국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런 최첨단 시설의 태양광 패널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 바로 태양광 패널입니다. 이 사각형 나무 상자 위에 판넬 한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뭐 불 정도 밝히는 전기불 정도 밝히는 정도인데 이러한 걸 가지고 무슨 에어컨을 사용하고 선풍기를 사용합니까? 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너무 이 평양의 일부 모습만 보고 뭐 남북한이 다르지 않다, 평양도 뭐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북중 국경 거리를 맞대고 있는 1,400km를 달리면서 제가 본 북한은 정말 불 하나 밤에 제대로 켜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전력 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지금 이 한여름을 보내고 있는 정말 북한 주민들인데 한국은 지금 여름이 너무 춥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름만 되면 이 냉방병 정말 이 단어 너무 사치스러운 단어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에어컨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실내에 있으면서 한여름에도 외투를 입고 있어야 될 정도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과 북한 주민들의 이 열악한 상황들이 너무 비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 앞서는데요. 북한 주민들 에어컨, 뭐 선풍기 절대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전기 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전국적으로 37도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 정부는 어떤 폭염 대응 지침을 내렸을까요? 네, 북한 정부가 폭염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참 어이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뭐 폭염주의보나 폭염 경보가 내리면 야외 활동 자제를 제일 먼저 언급하지 않습니까? 북한도 동일하게 북한 당국이 폭염에 대비해서 야외 활동을 자제해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자,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 북한 주민들이 한여름에도 당연히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에 제가 이 북중 국경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 한여름 그 때앗볕에도 심지어 아이들도 옥수수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이 건설 현장에서 이 휴식 시간을 의무적으로 정해놓고 또 그 옆에는 뭐 냉수라든지 또 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놨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그런 법을 만들어서 그를 지킬까요? 정말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 북한 당국이 발표했다는 폭염 대책을 보고 정말 너무나도 어이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실천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북한에서는 엄연히 농촌 동원, 농촌 지원이 있습니다. 한여름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지 않는 방학이 되면 대부분 다 농촌 동원, 농촌 지원 활동을 갑니다. 그런데 야외 활동을 하지 말라? 그거는 너무 그냥 맞지 않는 발표일 뿐이고요. 지금 북중 국경 1,400km를 가시면서 압록강, 두만강 건너에 있는 북한 지역을 보면 대부분 북한 주민들이 나와서 그 땡볕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당국의 발표 아주 원론적인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 미사일 구축함 진수 실패와 같은 사건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북한에서 가장 큰 사고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구축함 진수식 때 있었던 사고를 꼽을 수가 있겠죠. 뭐 물론 그 이후에 지금 다시 진수식을 했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언론이 통제된 북한에서 이 김정은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큰 사고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왜 통제하지 않았을까의 문제인데 반대로 이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구축함 진수식 때 김정은이 직접 참석을 한 자리에서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김정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이러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대적인 숙청을 지시를 합니다. 결국은 이 사고를 통해서 김정은이 의도한 바는 북한 내부의 사상성의 결속과 이 충성심에 대한 재고를 의도했다라는 거죠. 즉, 이 북한 내부에서 가장 지금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당 일꾼들이 이 당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최근에 이 백학벌의 세범이라는 드라마가 북한에서 개봉이 됐습니다. 23부작까지 나왔고 뭐 모든 국내 언론에서도 이 북한의 이 백학벌의 세범이라는 드라마를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 한마디로 요약하면 북한 주민들을 착취하는 당 일꾼의 잘못을 리당 위원장이 그 모든 잘못을 다 해결하고 그 모든 은덕을 김정은에게 돌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이 당 일꾼들이 주민들을 착취하고 뇌물을 받고 뭐 당 일꾼들이 제대로 당의 명령을 관철하지 않고 이런 내용들을 다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즉 이게 북한 내부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스스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결론은 이 모든 것들을 리당 위원장이라는
그냥 이 영웅 한 명이 다 해결하고 그 모든 은덕을 김정은에 돌리는 그런 서사 구조는 똑같지만 지금 북한에서 보여지고 있는 당 일꾼들이 제대로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문제, 더 나아가서 이 새 세대들의 사상의 이완, 이런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가 바로 그러한 사고 이후의 숙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 언론을 통제했다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북한 내부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볼 수 있죠. 평양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 북한의 건설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난 벌써 10년 전이죠. 지난 2014년 평양 아파트 붕괴 사고도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그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관련된 자들은 모두 숙청됐습니다. 그리고 이 평양 아파트 붕괴의 그 당시의 사고에 따른 이후 후속 조치로 김정은이 계속해서 질 제고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죠. 즉, 그 사건 하나로 말미암아 관계된 자들을 숙청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언제든지 숙청될 수 있다는 그런 공포심을 자극을 한 거죠. 결국 김정은의 통치를 위해서 이러한 공포정치를 활용하는 가장 또 중요한 사건으로 이거를 악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 구축함 진수식 때 보여줬던 이러한 상황도 결국은 김정은이 의도한 대로 북한 내부의 어떤 하나의 사상을 통제하는 공포정치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후에 그렇다면 이 북한의 뭐 건설 어떻게 달라졌을까? 달라진 게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역시 제가 북중국경에서 찍은 이 사진들을 보면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21세기의 건물을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의 이 열악한 사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북중국경에 가서 똑같은 장면을 보고 어떤 분들은 야,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정말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김정은 체제는 여전히 열악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냥 육안으로 압록강 두만강 건너의 북한의 건물을 보면 겉은 번지르르하게 건물이 세워집니다. 하지만 망원렌즈로 그 속살을 들여보면요. 한국에서 지금 건설을 할 때 기초를 나무를 쌓아서 이 골조를 하는 것을 본 수 있습니까? 한국은 당연히 철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를 쓰죠. 그러한 것 없이 지금 나무로 이렇게 골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북중국경 아니더라도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설 현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정은이 지난 신의주 지역에 큰 수해가 났는데 거기에 아파트 건설 현장을 직접 현지 지도하는 장면을 북한 방송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비계라고 하는 것이 나무로 되어 있고 그 층계를 올라가는데 여기 지금 나무로 쌓아서 층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정은이 올라가는 이 층계조차도 나무로 쌓았다면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한국에서 대통령이 지금 만약에 건설 현장 수해복구 지역에 갔는데 이 건설장에 나무로 그거를 만들어서 이 난간 다리를 올라간다라고 하면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본다면 북한의 열악한 현실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야, 북한이 뭐 건물도 번지르르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속설을 들여보면 얼마나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북한의 이 열악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주민들의 상황이 매우 끔찍해 보이는데 이를 통해 볼 수 있는 북한 정권의 상황은 어떨까요? 한여름이죠. 지금 뭐 정말 너무나도 뜨거운 날씨인데 저는 이 북한 주민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폭염을 견딜 수 있는 방안도 없죠. 뭐 건설을 제대로 해서 거기에서 냉방 시설이 되는 것도 아니죠. 또 뭐 건물 짓다가 잘못되면 언제 숙청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바로 우리가 이 북한 사회의 현실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너무 겉으로 보이는 북한이 아니고 그 내면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그 열악한 상황들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딸 김주애를 대동했는데 이를 후계 구도로 봐야 할까요? 네, 김정은과 김주의 행보, 뭐 저희가 늘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김주애의 후계 구도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김주애는 결코 후계자가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자꾸 이렇게 공식적인 무대에 김주애를 데리고 나올까? 이 김주애가 나오는 이 공식적인 석상들을 보면 뭐 최근에는 러시아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까지 오면서 뭐 외교 무대까지 이제 등장을 했느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김정은과 김주애가 나올 때 늘 모든 초점은 김정은에게 있는 겁니다. 김정은의 어떤 이미지 정치를 위해서 김주애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지 김주애를 다음에 후계자 수업을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온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 러시아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 지금 북한에서 가장 관심을 둬야 되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모든 지원들을 다 받고 있죠. 이 러시아에 뭐 군사 파병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러시아는 지금 북한에 가장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식량 뭐 말할 것도 없죠. 군사적인 지원 말할 것도 없죠. 더 나아가서 뭐 지금 김정은이 강조하고 있는 관광 분야까지 정말 러시아가 없이는 김정은 체제가 굴러가기 힘들 정도로 모든 지원들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김정은이 참석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거기에 김주애까지 대동했다라는 것은 그 행사의 어떤 의미를 좀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무게감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혼자 오지 않고 자신의 딸까지 지금 대동해서 이 행사에 참석했다라는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의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 전승절 80주년 행사 때 저는 러시아에 있었는데 이 전승절을 맞는 러시아 국민들의 인식은 굉장히 큽니다. 사실 우리가 이 전승절이라고 표현하면 한국은 1953년 7월 27일이 유엔 협정일인데 북한은 이날을 전승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러시아 전승절 80주년 행사 때 정말 러시아의 모든 국민들이 이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사람들에 대한 그 존경심의 표현들이 이 행사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만큼 이 행사를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 특히나 80주년 행사지 않습니까? 거기에 김정은이 자신의 딸과 함께 이 러시아 대사관을 공식적으로 방문했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의전으로서 러시아를 지금 대우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한 외교 무대에 뭐 김주애가 등장해서 이제 뭐 후계자 수업을 계속 굳히고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김정은 체제의 공과를 위해서 김주애를 활용하는데 그 러시아 전승절 80주기 행사에도 역시 김주애가 참석함으로써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의전을 다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김주애가 공개석상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대내외 이미지 전략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김주애가 처음 등장했을 때 북한 당국이 의도했던 바는 바로 위대한 어버이입니다. 우리가 북한 정권의 본질을 얘기를 할 때 수령과 당과 대중이 삼위일체가 돼야 됩니다. 즉 어버이로서의 수령이 있어야 되는 존재인데, 사실 김정은이 처음 등장했을 때 30대의 나이였습니다. 모든 인민들이 위대한 어버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어린 나이였죠. 그런 점에서 이 김정은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어버이 수령이라는 존재를 굉장히 부각을 시켰고, 김주애가 등장했을 때 어떤 이미지를 연출합니까? 물론 이 수령 어버이라는 것이 꼭 육신의 아버지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옆에 딸을 대동하고 나온 어떤 아버지로서의 이미지와 혼자 개인적으로 나왔을 때 이미지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결국은 북한 내부적으로 대내적으로 이 어버이라는 수령이라는 존재의 가장 그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김주애가, 딸로서 김주애가 필요했던 거죠. 그것은 이러한 행사뿐만 아니고 그 김주애가 등장했을 당시에 계속해서 북한 당국은 위대한 어버이라는, 심지어는 친근한 어버이 김정은 동지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김주애에 대한 이미지 정치가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대외적으로도 김정일이 나왔을 때 퍼스트 레이디 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김정은은 이설주라는 퍼스트 레이디도 대동했었고, 지금은 이제 그 위치를 김주애가 대신하고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산 해양지구 준공식 때 김정은이 역시 김주애와 함께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리설주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등장을 했었죠. 그러면 리설주와 김정은이 앞에 등장을 하고 뭐 김주애가 뒤에 따라오든지 그런 형국이 돼야 되는데, 반대로 김정은과 김주애가 먼저 나오고 리설주는 바깥에서 오히려 기다리고 있다가 뒤를 따라옵니다. 이게 굉장히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김주애의 이미지를 보면 리설주의 이미지와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헤어스타일, 뭐 입고 있는 옷, 심지어 걸음걸이까지도 마치 리설주를 닮은 듯한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 왜 그럴까? 저는 이 김주애가 지금 리설주, 즉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거는 전형적인 이미지 정치
김주애입니다. 즉 후계자로서 만약에 이 김주애가 김정은을 이을 후계자라면 굳이 퍼스트 레이디와 같은 그런 이미지를 연출시킬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 정말 김주애와 리설주의 모습을 한번 사진을 놓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봐도 구분이 안 됩니다. 심지어 정말 걸음걸이 손짓 하나하나까지도 정말 누군가가 이걸 리설주의 모습을 가르쳤나 할 정도로 너무 똑같습니다. 분명히 의도된 연출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김주애, 김정은의 차기 후계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북한에서 여성이 특히 김정은의 후계자가 된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정보당국도 김정은의 아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정말 김정은의 후계자가 있다면 숨겨놓은 아들이 되겠죠. 그 아들이 등장할 때 이미 김주애는 그 길을 앞서 깔아놓은 그 앞서 길을 열어놓은 정도의 역할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김주애가 이미 김정은의 자녀로서 존경스러운 자제로서 그렇게 어떤 외교 무대까지 이렇게 김정은과 함께 나왔는데 그 이후에 김정은의 아들이 후계자로 등장한다? 별로 거부감 없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주애는 어떤 공식적인 후계자라기보다는 김정은의 체제를 강화하고 뒤이을 어떤 누군가 다른 후계자를 위한 하나의 포석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여정이나 리설주가 김정은 다음 권력자로 거론되었는데 김주애의 부상으로 이들이 권력 구도에서 밀려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 북한의 여인천하를 얘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리설주, 김여정, 김주애, 그리고 현송월까지 꼽죠. 이 4인의 여성들이 서로 권력을 다투고 있다, 암투를 한다, 이렇게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북한 체제, 북한 정권의 어떤 본질, 북한 정권의 속성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정권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절대적인 수령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많은 분들이 북한에 2인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에 2인자가 있겠습니까? 아니 김정은 외에 김정은이 모든 권력을 지금 손에 들고 손에 쥐고 그의 교시가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는데 자꾸 무슨 2인자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여성 4인방이 서로 권력을 다투고 있다? 저는 정말 이 북한의 정권의 속성으로 보면 그건 너무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2인자로 등극했다. 그리고 김여정은 이제 물러나고 대신에 그 김주애가 이제 후계자로 등장했다. 이런 표현들은 오히려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은 김정은이라는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그 수령 한 명에 지금 초점이 주어져 있는 거고, 아니 그러면 모든 이 운영, 국가 운영이 저는 국가라고 사실 표현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 모든 북한의 운영이 그러면 김정은 하나에만 맞춰지냐? 맞습니다. 북한은 헌법, 노동당 규약 다 필요 없습니다. 김정은의 교시 하나면 그게 곧 명령이고 법이 되는 곳인데 거기에 무슨 2인자가 필요합니까?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그냥 절대 권력자도 하루아침에 그냥 숙청당하거나 현명한 교육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2인자라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여인천하, 4인방의 여인천하가 권력을 다투고 있다? 저는 그건 북한 정권 속성과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김정은 정권이 김주애를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혈통 정통성은 북한 주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까요? 네, 사실 북한 체제를 지금 조선 왕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누가 세상 어느 나라가 이 혈통에 의해서 정권이 그대로 승계가 됩니까? 하지만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이 그대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더군다나 4대 세습으로 자꾸 얘기하고 있는 김주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같은 혈통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과연 김주애가 4대 세습의 후계자이냐 아니냐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 혈통 정통성, 과연 북한 주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그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김주애를 자꾸 등장시키는 것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김정은으로 등장할 때만 하더라도 벌써 북한 주민들 인식 가운데 아니 저 나이 어린 게 뭘 할 수 있느냐 이런 인식이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3대 세습으로 가는 동안에 북한 주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 불만을 갖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니 정말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 봉건제도도 아니고 혈통에 의해서 그대로 3대 세습이 치러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저항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앞으로 4대 세습이 한다라고 하면 과연 북한 주민들 이대로 그걸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많은 분들이 북한에서는 왜 시위를 하지 않나? 그리고 북한에서 어떤 저항이 나타나지 않는데 북한 주민들이 뭘 할 수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북한 주민들이 정말 아무것도 저항하지 않는다면 왜 굳이 북한 지금 김정은이 이렇게 어떤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이미지 정치를 계속 하려고 하겠습니까? 분명히
북한 주민들을 의식하고 있다라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과거와 같이 북한의 정보가 폐쇄되어 있다면 이게 가능합니다. 북한에서는 수령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인민들이 살고 있지만 자기들만 수령을 모시고 사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북한 정권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통제되어 있을 때는 수령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북한 주민들에게 통용이 된 거죠. 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는 미제국주의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이지만 우리가 수령을 모시고 사는 이 나라에서 정말 세상에 부러움없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제재를 견디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북한 주민들도 이제 외부 세계를 알기 시작했기 때문에 혈통에 의한 세습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북한의 4대 세습까지 가는 것은 저는 어렵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4대 세습이 되냐 안 되냐 이러한 전망을 하기보다는 4대 세습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 왜 보고 계십니까?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는 북한 문제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지는 거고, 더 나아가서 한반도의 운명,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이 지금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 북한 관련 방송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4대 세습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논증을 하기보다는 4대 세습은 안 된다.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도대체 그러면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이 훨씬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혈통에 의한 북한의 4대 세습은 절대 안 된다,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북한 권력 구조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북한의 김정은이 가장 바라는 거는 뭘까요? 아마 자신의 정권을 계속 유지하는 거겠죠. 독재 정권에서 독재자가 갖는 아마 가장 유일한 목적일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자신의 정권에 방해가 되는 것은 제거하려고 하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김정은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 바로 외부 정보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깨어나는 것만큼 자신의 정권을 위협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북한의 권력 구조라는 것은 김정은을 정점으로 해서 이 김주애가 김정은의 정권을 강화시키는 이미 정치는 계속될 것이고,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을 계속 강화하기 위해서 북한 내부의 감시와 통제는 계속 지속할 것입니다. 특히 권력 구조를 보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권력 구조를 김정은의 정점으로 본다면 김정은에게 위협되는 요인을 제거하려고 하겠죠. 그 위협 요인이 바로 저는 주민들의 사상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새 세대들, 우리가 북한의 MZ세대로 얘기하는 이 새 세대들이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지금 이 생각들이 깨어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점을 김정은이 위협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어떤 권력 구조 또는 북한 사회 내부는 계속해서 이 외부 정보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감시와 이 억압은 남북한의 접촉이나 남북한의 대화나 협력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당분간 북한의 어떤 스스로 자초한 고립이겠죠. 이러한 고립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북한 사회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늘 우리의 관심사이죠. 저는 그러한 질문을 안고 북중 국경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새를 찍는 고배울의 망원렌즈로 이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들을 보면 지금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러한 사진들을 담아서 여러 권의 책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책 제목이 평양 밖 북조선, 그들만의 평양, 또 평양 882.6km입니다. 모두 다 평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이 책에는 어디에도 평양의 사진은 없습니다. 특히나 인민의 낙원에는 인민이 없다. 그리고 그들만의 평양이라는 이 단어 속에 제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들이 다 담겨 있죠. 즉, 평양과 북한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평양의 모습만을 보고 자꾸 북한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 북한이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평양 이외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절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지금 평양 밖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거, 정말 통일이라는 거기까지 가는 것은 제가 기대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 분단된 조국을 살아가면서 통일이라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할 수 있고 통일이라는 가치를 조금이라도 더
더 생각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들에 관심을 가진다면 이 분단된 조국이 곧 하나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큰 가치죠. 통일이라는 이 얘기를 하면 참 생뚱맞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지만 누군가는 이 통일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통일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연구하는 이 모든 관심과 초점은 통일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통일에 대해서 반대한다, 통일되면 다 같이 못 산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경제적 풍요로움을 북녘의 사람들, 조개 반쪽 사람들도 함께 누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북한 관련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